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통일정책과 평화통일의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고 난 이후에 분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는 소련, 남한에는 미국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각각 분할 통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1950년도에 굉장히 큰 민족의 어떤 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치유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발생했었던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이 통일을 위해서, 통일이 우리 민족적 대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통일되기 이전에 이산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형제,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서 수십 년 동안 생활을 해왔었어요. 물론 중간에 이산가족 상봉이 뭐 여러 번 있었지만 궁극적인 진정한 의미의 상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만났다 다시 또 헤어지게 되는 이런 또 아픔을 겪기도 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통일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과거에 비해서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이거나 좀 그런 인식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염려스럽기도 한데, 통일이라는 거는 통일이 되면 어떤 점에 있어서 가장 우려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다. 북한에 못 사는 이 북한 인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어떤 우려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통일이 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분단 체제에서 분단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국방 예산도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그 주변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이라든지 또는 뭐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 뭐 미국 뭐 이런 각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국가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뭐 이런 외교적인 어떤 한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섬이 아니지 않습니까? 섬이 아니라 육지로 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섬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란 그 휴전선이 이제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이 경제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의 그 철도, 우리가 이제 그 경의선 철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철도를 이용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서 유럽이라든지 중국 일대, 그 일대의 부분들을 다 이제 육로를 이용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물류 비용도 굉장히 많이 절약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통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이 통일을 좀 지향하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좀 통일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고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민족적 과제는 통일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백두산에도 가고 싶고, 금강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 수 있었는데, 박왕자 그 아주머니가 이제 피살되는 바람에 못 가게 되었었죠. 이명박 정권 하에서 몇 년 전에. 어쨌든 남북 관계가 빨리 이 개선이 되어서 평화적인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했다시피 세사남 공동선언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평화적이고 자주적이고 민족 대단결의 원칙 하에서 빨리 통일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한의 통일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단 직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참고 자료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가는 이제 김일성이 이야기한 통일의 어떤 내용이고, 야는 이승만이 이야기했었던 이 통일의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둘 다 이제 전쟁을 이용한 무력 통일을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북한은 1민족 1국가 2제도를, 남한은 1민족 1국가 1제도를 지향하였다라고 이제 참고자료 분단 직후의 그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970년대 통일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8.15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 이 광복절 행사 그 과정에서 이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북 간의 무력 대결을 지향을 하고 선의의 경쟁을 제의를 하면서 종래의 굉장히 대결 구도적인 성향이 약간 좀 전환되고 이제 좀 그 친선적이고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 1971년도에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가 되었었어요. 남북 이 적십자사 있지 않습니까? 대남 적십자사에서 북한 측에다가 제안을 했었어요. 남북 그 이산가족 찾기 회담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그 남북 간의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에 제의를 했었는데 이 제의를 북한에서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죠. 1972년도에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다시피 이후락이라는 당시 중앙정보 부장이 북한에 가서 엄청난 유교전쟁을 일으킨 이 원흉인 김일성이를 직접 만나고 오잖아요. 직접 만나고 와서 7월 4일날 평양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각각 12시에 7.4남북 7월 4일날 그러니까 7.4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72년도에 7.4남북 공동성명. 알겠죠? 여기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민족 대단결의 대가들어죠. 대단결의 원칙 하에서 통일을 하자고 하는 합의를 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참고자료에 7.4남북 공동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에는 이것도 설명해드린 내용인데, 대땅트 뭐 이런 게 있었죠? 앞서 설명해드렸었어요. 미국과 소련 간의 어떤 화해 기운이 있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국교가 이제 수립이 되고,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평화 선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군사적인 그 개입을 굉장히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군사적인 개입을 좀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기존의 공산권 국가들과 좀 우호적으로 설린 외교를 하겠다라는 그 어떤 선언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감축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남한 입장에서는,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70년도에 8월 15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무력 대결을 이제 좀 지향하고 평화적으로 나가자라는 이런 선언을 하게 되었었어요. 입장을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61년도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반공을 국시의 제1의를 삼고라고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시는 모두 반공이었었잖아요. 이 반공적인 태세에서 좀 설린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제 선회를 하게 되는 게 이 박정희 정권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적십자 회담이 개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별도로 비밀 접촉 가지게 되고, 이후락이 평양 방문하고, 김영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북한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박영철이 서울을 방문을 했었고,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 문제에 관한 합의 내용을 서명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7.4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설치한 기구, 여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7.4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 조절위원회를 설치를 했었다. 그래서 남북조절위원장의 공동위원장으로 이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김영주라는 사람이 각각 임명이 되어서 활동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과 북의 공식 기구였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조절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 차례 막 그 회담을 또 하기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담이 제대로 이제 진행되지 못하고 결렬되는 바람에 궁극적인 또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쟁이 있었죠. 결과를 보게 되면 남북한 당국은 7.4 공동 성명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남한에서는 유신체제가 선포가 되었었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 발표가 되었었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상호 불가침 협정 체결을 제기했었다. 1974년도에 74년 1월에 평화 통일 3대 원칙이 74년 8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각조가 나와 있어요. 상호 불가침 협정의 체결, 남북 대화의 추진, 인구 배려에 의한 남북한 자율 총선거 실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월달에 이제 연두 교서를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 이런 식의 무조건적인 남한과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 표명을 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통일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던 대통령이었어요. 물론 뭐 독재를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인권 유린이라든지 또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통일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이제 80년대 통일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년 1월 22일 날, 전두환 대통령이죠, 그때 당시에. 자,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대표로 인한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국민투표로 통일헌법을 확정하고, 헌법에 의거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로 통일민주공화국 건설을 제시를 했었다라는 게 벽있습니다. 이게 전두환 정권 때 있었던 거죠. 1980년대 통일정책. 자,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정책 77 특별선언을 1988년도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남과 북이 너무 대결구도로 갔었다. 자, 이제는 이 선의의 경쟁, 선의의 어떤 동반자적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이 선언을 발표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1989년도에 제시를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1991년도에 남북 고위급이라고 얘기하면 거의 이 총리급이거든요. 남한에는 이제 저희 강용훈이라는 총리가 있었고 북한은 연영묵이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자 1991년도에 개최가 되면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이제 그 회담 여러 차례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자 합의문이 이제 도출이 되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자,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1991년도에 채택이 되었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자, 서로 간의 상호 체제를 자,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상호 교류 협력을 자, 확대해 나갈 것을 이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자, 합의를 했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는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남북 조절위원회를 설치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19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통일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가 1993년도에 출범을 하게 되죠. 자, 김영삼 정부 이후에 남북 교류에 굉장한 위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자, 1992년도에 남과 북이 비핵화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노태우 정권 시절에. 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 선언을 합의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파기를 하고 자, 핵확산 금지 조약, 그러니까 NPT가 되겠죠. NPT와 관련된 설명이 왼쪽에 나와 있는데 이 NPT에서 탈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탈퇴를 하게 되니까 어느 나라가 이제 다급해지게 되냐면 미국이 이제 굉장히 다급해진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 새로운 합의를 해요. 1994년도에. 자, 우리가 너네 땅에, 너네 북한 땅에 자, 경수로를 지어줄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하기 위한 이 경수로를 건설해줄게. 대신에 핵무장 이거 포기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미, 그러니까 북한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를 하게 된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남한과 미군 사이에 이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전시 훈련을 했었거든요. 1993년도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이제 탈퇴를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어쨌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경수로를 지어준다라는 이 명목 하에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2003년도죠. 2003년도에 북한에서 다시 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다시 탈퇴를 하게 되면서 핵무장을 선언을 하고 지금 2013년 현재 북한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핵 보유 국가가 되었었죠. 사실 이 NPT, 그러니까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것 자체는 소련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강대국에 의한 불평등 조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그들 나라들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게는 너네는 핵 가지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너네는 왜 핵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핵을 갖지 말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의 여러 나라들이 핵확산 금지 조약을 발휘를 하려면 본인들 나라 스스로 핵을 감축을 하려는 그런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범적인 모습들을 이제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게 이제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기도 한데 어쨌든 핵은 우리 인류를 파멸의 길로 이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겠죠. 이거 빨리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핵무장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북한의 핵뿐만 아니라 전 미국의 핵, 자, 소련의 핵, 중국의 핵, 자, 이런 핵들 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기도 했었어요. 김영삼 정권 시절에. 사실 전두환 정권 시절에 1985년도죠. 그때 최초로 그러니까 분단 이후 최초로 남과 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그런 어떤 굉장한 어떤 이 감동의 어떤 사건이 이제 있었거든요. 자, 그 연장선상에서 자, 비전향 장기수도 이제 소환을 해서 북한으로 이제 보냈어요. 대표적인 그 할머니가 있어요. 이인모라는 이 할머니가 되겠는데 그 할머니가 나는 전향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이 사상적인 이 전향 시도를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계속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향하지 않고 자기의 신념과 사상을 끝끝내 지키고 있었던 이 노인이 1993년도에 북한으로 이제 북송이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자, 어쨌든 이런 사건도 있었다. 비전향 장기수가 이제 소환이 되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가 되었었어요. 1994년도에 여름 때 7월인가 아마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그때 당시 김일성 주석과 남한의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자, 거의 한 40-50년 만에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나 싶었는데 김일성이 갑자기 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심근경색이었나요? 일설에는 자기 아들이었었던 김정일이 권력 장악을 위해서 몰래 죽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급사를 하는 바람에 이게 실현되지는 못했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김영삼 정권 시절에. 자, 그리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94년도에 제시가 되기도 했었어요.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일을 하자. 그리고 남북 경제 교류의 지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선봉 지구의 자유시,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자유시 건설에 우리 기업도 참여를 했었고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에 의한 경수로 건설 사업도 추진했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너네 핵무장하지 마 이러면서 대신에 우리가 경수로 지어줄게 라고 하는 이 경수로 건설 사업에 자, 김영삼 정권 시절에 우리 기업도
들어가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이 기구가 바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예요. 네 글자로 이제 그 알파벳 네 글자로 캐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의 경수로 건설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는 바람에 이것도 이제 중간에 중단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경수로 건설은 최종적으로는 지어지지 못했었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 시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김대중 정권 시절에. 김대중 정권 시절에 1900이 아니죠. 2000년도죠. 자, 2000년도에 자, 6.15 남북 공동 선언을 했었다라는 거. 요거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자,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을 했었다. 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평양에서 만나가지고 1948년도에 김구한이 김일성 그때 만났지 않습니까? 남과 북의 각각의 어떤 최고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그 이후로 약 한 52년 만에 남과 북의 정상이 직접 만나서 회담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김대중 정부는 뭐 저 햇볕 정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가 이 차가운 북한의 따뜻한 햇볕을 내려주기 위해서 북한에다가 이제 물자도 지원해주고 쌀도 이제 지원해주고 대북 지원이죠. 북한에다 이제 지원해주게 되면 북한도 자유의 이 어떤 바람을 이제 맞으면서 체제를 이제 개방을 하고 열어젖히고 개혁 개방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면서 통일이 점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 자, 이런 방향으로 북한을 개방시키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햇볕 정책이에요. 평화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었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 있었습니다. 자, 2000년도에 이제 베를린 선언이 있었다. 자, 독일의 그 어떤 한 대학에서 강연 중에 자, 북한의 경제 회복 지원을 하고 한반도 냉전을 종식하고 남북한 평화를 공존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 당국 간의 대화 추진 등의 입장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표명했었다.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자 6.15 6월 15일 날 자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되면서 자 북한의 김정일과 남한의 김대중이 양김이 만나서 자 선언문을 발표를 했었다.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고 서신을 교환하고 면회소 설치 등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6.15 남북 공동선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시험 지문에서 캐치를 하고 이거 2000년도 6.15 선언이구나라는 걸 자 단박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이기적인 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통일을 위한 남측의 높은 단계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한이 서로 간의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 2000년도 6.15 남북 공동선언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산가족 방문단 그리고 비전형 장기수 문제를 해결한다.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과 사회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합의 사항 실천을 위해 남북 당국 사이의 대화 개최를 약속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북측의 남측의 높은 단계와 단계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한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6.15 남북 공동선언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강산 관광 사업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있었어요. 1998년도에. 그리고 이제 경의선 복구 사업이 있게 되면서 2003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신의주와 남한의 이제 서울 사이에 철도가 개설이 되는 그리고 이제 개성 지역에 개성공단이라고 얘기하죠. 개성공단 설치 사업도 이루어지기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남한의 통일 정책을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북한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19 혁명 이후에 당분간 남북한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과도적 연방 제한을 주장했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1민족 1국가 2체제
이 체제를 주장했었어요. 이 체제, 이 정부를 주장했었던 게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1970년도에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을 이미 제시를 했었습니다. 1914년도에. 그래서, 자, 1민족 1국가 이제도, 이 정부를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국가체제 존립을 우선으로 했었다. 국가를 먼저 통일시키고 나중에는 민족 통일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민족 1국가 이제도 이 정부를 이야기했었던 게 북한의 통일 정책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한의 통일 방안은 이제 뭡니까? 남한은 1민족 1국가, 자, 1민족 2국가, 이 체제, 이 정부였었잖아요. 남한과 이제 북한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요거를 좀 그러니까 높은 단계의 연합 제한이죠. 남한에서 높은 단계 연합 제한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 제한을 이제 어느 정도 합의점이 있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면서 유교남북 공동선언이 있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체제와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체제와 북한의 변화가 되겠는데요. 북한 정권이 이제 수립이 되죠. 북한 정권은 1948년 9월 9일날 수립이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날을 뭐라고 하냐면 구구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48년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자,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련군 진주 후에 평남건국준비위원회가 45년 8월 17일 날 설치가 되었었다. 조만식 민족주의자죠.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해서 민족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평양에서 결성이 되었었고, 자,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가 1945년 8월 10일 날 결성이 되었었다. 소련군이 행정권 이양의 정책을 취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조선 5도 행정국이 1945년 10월 28일 날 조만식이 책임자가 되어서 민족주의자와 토착 공산주의자들이 균형을 이루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어떤 권력은 김일성이 주도권을 이제 대부분 장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조선민주당의 조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조선 신민당, 이건 이제 조선독립동맹의 김두봉 있지 않습니까? 이 김두봉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만들어진 정당이 바로 이 조선신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조선 신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조선 신민당에는 또 백남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남조선 신민당을 또 만들긴 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1946년 2월 8일 날 조직이 되면서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을 수립을 한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수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반봉건 민주혁명이 실행을 하면서 김일성이 완전한 실권을 장악을 하고 민족주의자였었던 이 조만식을 제거를 했었다. 그래서 북조선인민위원회로 1947년도에 2월 22일 날 개칭을 했었다. 자, 남북협상이 그래서 48년도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북조선인민회의와 1947년대 북조선인민회의, 그리고 48년 2월 8일 날 조선인민군이 창설이 되고, 그 조선 최고인민위원회가 인민회의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1948년 9월 3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면서 북한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대 수상이 이제 김일성이었어요. 김일성. 자, 김일성 정권 장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초기에는 뭐 소련파도 있었고, 갑산파도 있었고, 연안파도 있었고, 남노당파, 그러니까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노당이 있었다. 자, 남노당이 이제 수청이 되고, 그리고 8월 종파 사건으로 인해서 김일성 유일 체제가 완전히 구축이 되는, 자,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8월 종파 사건과 관련해서는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1960년대 외교관계 및 김일성 독재 강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일협정으로 한미일 안보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되었었죠. 그리고 월남 파병 이후에 우리나라 국군이 현대화되고 전력이 강화되는, 자, 이런 모습이 볼 수 있었고, 자, 그리고 1954년도에 소련의 철권 통치를 했었던 스탈린이 물러나고 후르시초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소련을 이제 통치해 나가게 되는데, 그때에 수정주의 노선을 걷게 돼요. 수정주의. 기존의 어떤 막스 레닌주의의 어떤 고정적인 어떤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념에서 약간 좀 수정을 가하겠다는 거죠.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수정주의와, 그러니까 소련의 수정주의 노선을 이 후르초프가 걷게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 교조주의로 맞서게 되는 거죠. 중국은 옛 어르신들의 말을 굉장히 잘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어르신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공자, 맹자 사상이 이 몇천 년 동안 뿌리 깊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말이라면 이제 껍벅 죽는 거예요. 서양 사회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서양 사회에서는 이제 보편적인 평등한 이 개념이 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소련에서 그래서 이제 위대한 이 교조주의, 어르신, 위대한 우리의 마르크스의 말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 중국이 소련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중소 분쟁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사회주의권의 큰 형님격인 중국과 이 소련이 이런 식의 어떤 분쟁을 겪게 되다 보니까 또 북한에서 이 독재 노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체사상이라는 이상한 사상을 만들어서 이 김일성 독재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중소 분쟁이 격화되고 중국의 문화 대혁명, 그러니까 중국의 이 소련에서 수정주의 노선을 걷게 되다 보니까 중국의 당시 모택동이었던 이 집권자가 자, 홍위병이라고 하는 이 병력들을, 청년 병력들을 동원을 해서 자, 지식인들, 돈 있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는 엄청난 학살극을 벌이게 돼요. 문화 대혁명인데 문화 대학살이라고 표현해도 이제 무방하죠. 자, 이 중국이 그래서 김일성을 수정주의자, 독재자라고 비난을 하게 되면서 양국 관계가 별로 좋아지지 않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사상이 확립이 돼요. 이거 우리나라에 넘어온 황장엽이라는 사람, 좀 유명한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이 주체 사상을 거의 기획을 하고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김일성 유일 체제를 이론적으로 기초했던 사람이 바로 이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독자적으로 우리가 체제, 그러니까 이 김일성 유일 체제를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한 주체사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북한의 그래서 4대 군사 노선이 나와 있어요. 1962년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를 채택을 했었다. 1962년 12월 이후에. 이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소련의 지원도 58년 이후에 소련의 지원도 끊기고 1961년도에 남한에서는 군사정권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60년대 후반 자주 자립 자위를 강조하는 주체노선을 강조하고 뭐 이런 게 있었다. 쭉 내용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다 설명해드렸던 내용이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김정일 후계 구도가 확립이 되었다. 3대 혁명 조소 운동을 1973년도에 김정일이 지도를 했었다. 그러면서 당 전면에 이제 당 핵심적인 인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쭉 밑으로 내려오다가, 자, 김일성이 1994년도에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김정일이 집권이 되면서 또 국방위원회 주석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국방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주석은, 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석은 김일성 하나로 족하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헌법도 개정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 군, 네, 자, 당, 정부 완전히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의 경제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3개년 계획이 있었죠. 54년부터 56년까지 중공업 중심의 급속한 경제개발을 추구했었고, 소련과 중국이 상당한 액수의 원조를 제공을 했었다. 1차 5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1957년부터 61년 사이에 모든 농지의 협동 농장화, 개인 상공업을 없애고 사회주의 기초를 다지는 단계였었다. 1957년도에 그리고 이제 천리마 운동이 전개가 되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리마 운동. 처음에는 생산력이 증대가 되었었으나 기술 개발의 저조, 주민 생활의 의욕이 감퇴되면서 1960년대 중반 생산력이 저하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체제 자체의 한계다. 자, 3대 혁명 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8년도
낡은 관습, 의식을 청산하고 노동계급의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을 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술 문화 혁명을 강조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요. 1960년대에 그래서 사상혁명을 강조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제1차 7개년 계획이 1961년부터 67년도에 있었다. 중공업 발달과 경공업 진흥에 몰두를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소련의 경제적 원조가 중단이 되고 이들은 북한 정권들은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 이 경제 성장의 어떤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1970년에 그래서 이제 1차 7개년 계획이 마무리가 되었었고요. 자, 6개년 계획이 1971년부터 76년까지 있었습니다. 서방으로부터 차관 도입이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이 노동력 부족, 화학공업이 이제 부진했었고, 외국으로부터의 어떤 채권 문제, 그리고 국제석유 파동에 따른 경기가 악화되는 속에서 수출이 굉장히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2차 7개년 계획이 78년부터 84년도에 있었고, 주체와 현대화, 과학화에 기초하여 추진되었었는데 실패했다. 다 실패해요, 북한은. 자, 경제난이 극복이 되는데, 극복을 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가 되는데, 자, 마이너스 성장, 과도한 군사비 지출, 자본과 기술과 에너지가 부족, 자립경제 노선의 한계, 이런 게 이제 지적이 되죠. 1984년도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합병법이 제정이 되었었고, 그 1993년도에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 지정이 되면서 자유무역지대, 그러니까 낮은과 선봉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한반북도 지역에. 이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로 설정을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하기도 했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낮은 선봉 지구에는 경제특구로 지정을 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